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9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 소주제로 특히 그 세 번째 주제로 국가 자본주의, 장하성 교수가 언급한 국가 자본주의 개념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 재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최한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 좀 하다 말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계획경제라고 하죠. 우리 계획경제라면은 이 스탈린 1920년대 30년대에 했던 볼셰비키 소비에트 체제의 계획경제하고 그 같은 용어로 써버렸잖아요. 예, 그거 하다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좀 이야기 하시면서 서론적으로 좀.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장하성 씨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을 이제 계획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소론 쪽하고 그 용어 똑같이 했잖아요. 같은 용어를 쓴 거죠. 그럼 독자들이 혼란스럽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획경제라고 쓴 것은 이것은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의도가 있네요. 예, 의도가 있고 불손한 의도가 있네요. 이것은 이제 상당한 명예훼손 문제까지 연루될 수가 있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런 재단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명예적인 문제 관련해서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획경제라는 것은 그 국가가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관리하는 계획경제거든요. 소련 시장이 없었잖아요, 그죠?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시장이 있었잖아요, 50년대부터. 그러니까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산주의란 얘기예요. 공산주의에서의 경제를 계획경제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 장하성 교수가 썼잖아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에서 도대체 그 학자가 왜 이렇게 용어를 쓰냐 이거죠. 학자가 사람들이 박정희한테 원한이 특별하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사람들이. 계획경제라는 것은 공산주의 경제를 계획경제라고 해요. 그렇죠. 국가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가 사형 기업들을 도와주었죠. 일어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잖아요. 주체가 기업이었죠. 잘하면 더 도와주고. 그렇죠. 새만 정의처럼. 그러니까 계획경제는 공산주의 경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과실을 국가가 다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 경제는 기업이 모든 과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 기업들을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 10월 유신도 사실은 그게 긴급조치였거든요. 그게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에 대한 긴급조치였어요. 그 중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83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이 그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4대 기업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세워줬는데 이걸 가리켜서 계획경제라고 해버리면 계획경제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공산주의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경제를 아주 시장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줬는데 도와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공산주의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안 되죠. 대한민국에 자유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는데 스탈린 쪽에는 시장도 없고 자유도 없으니까 하고 같이 섞어서 치기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상당히 지금 훼손을 가져온 그러한 용어 사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용어 보고 굉장히 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학자로서 양심이 없죠. 제가 그래서 장하성 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죠. 대한민국을 일군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때 이 경제의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주체는
시장이었어요. 예. 개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국가는 전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다 주도하는 개혁경제라는 것은 공산주의 경제를 개혁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장하성 교수 참 우리가 좀 껌씹듯이 좀 씹는 식으로 되었는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양반이 광주 출신이지만 경교학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미국의 박사예요. 경영 박사. 그러면 학장도 여러 번 했고 주중 대사관이 최고 에리트 중에 원오브템인데 이런 지식인이 빼딱한 이런 지식인이 이거 정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데 대사를 하고 이거 설치는 거는 대한민국 비극이네요. 저기 비극이고요. 네,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러한 책을 쓰고 이러한 경제에 대한 아니 상까지 받았더라고. 무슨 상 있죠? 이러한 경제에 대한 이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책실장을 했고요. 정책실장 했죠. 그리고 정치실장을 하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조만간에 좀 소송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발을 좀 해야 돼요. 소득 성장인가? 소득주도 성장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게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한국자본주의 체계 저 1장이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얘기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국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하겠다면. 한국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은 그 소득주도 성장도 배당을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개입을 해서 배당을 전부 배당을 하게 해버리고 회사가 이제 기업이 확장을 할 때는 증자나 차입을 통해서 해라. 이런 형태의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형태의 이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고 또 이 장하성 씨의 후임이 이제 김상조 씨인데 김상조 씨. 그때 시행령을 조용하네요 김상조 씨. 그는 말이 없다 이랬어요. 조용해요. 어찌 된 겁니까?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배당에까지 관여하고 또 일반 기업들의 이사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고 연금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실장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김상조 씨하고 장하성 씨는 그 전에 출세를 어떻게 했냐면 TV에 재벌을 씹어가지고 출세한 사람인데 한국 경제가 더 잘 돌아가면 좋은데 더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재벌 문제 이야기하고요. 그럼 좀 더 서론적인 문제 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장하성 교수가 이야기한 국가자본주의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걸 나왔더라고요. 독일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KGR 쪽에서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도 하는데 장 교수가 어느 쪽에서 나왔어요? 어느 라인 쪽에서? 저게 이제 제가 그거 좀 국가자본주의 개념을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하는 이 용어 사용에는 그래서 번복이 되어 있더라고. 디셔너리 쪽에 백과사전 쪽에 막 잡탕 거. 콘선이 너무 많고요. 이것을 이제 심플하게 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회주의가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도 국가사회주의를 붙여놨다고. 일단 이제 사회주의라는 정체성이 있고, 사회주의.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요.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독일 사회민주주의. 또 당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사회는요, 오히려 복지란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뭐 사회민주주의라고 쓸 수도 있고 복지민주주의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 배경 복지가 강하게 배려된 민주주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건 전체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은 사회민주주의는 정체는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다. 그러나 정체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사회주의를 정체성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것은 이 양자는 판이하게 달라요. 중국식이네, 중국식. 그렇죠. 중국. 판이하게 달라요. 말하자면 전자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인 것이고요. 예. 뭐 앞에 사회자가 들어야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러나 후자는 예. 이 사회주의는요. 후자는 전체주의예요. 예. 그리고 그 특성이 생산수단을 국가가 장악을 해요. 생산수단. 예. 생산수단이 오늘날에는 기업입니다. 예. 기업인데 예. 공산주의는 뭐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장악하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거고 거기에서 계획경제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회주의는 대기업만 국가가 장악합니다. 대기업만. 중국, 러시아. 중국이나 러시아.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바로 예. 국가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해요. 같은 사회주의 얘기예요. 시장경제. 같은 예. 얘기예요. 예. 이건 사회주의예요. 예.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은 시장경제 속에 예.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개인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개인의 이름으로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중국을 말할 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사회주의 시장경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상장사의 그 한 80%가 80%가 국유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는 상장 그 시장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상해에 있고 하나는 심천에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북경에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이 상장 시장이 대표적인 상장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80%가 이제 그 국유기업입니다. 중국 국유기업 생산수단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GDP의 한 50%가 이 국유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나라의 생산수단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이걸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진짜 이름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당장에서 헌법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거기에다 무슨 시장경제를 넣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 칠에 어울리. 네, 시장경제란 표현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쉽게 하는 표현인데 그 정체성은 사회주의 것입니다. 중국은요. 서방이 보여주기 쉽게 용어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고 국가 자본주의는 러시아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자본주의란 용어 자체가 네. 시장경제의 확장형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앞에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회주의 시장경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 말하자면 그 러시아에서는 모든 대기업을 이제 국가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올리가리 예. 푸틴이 그죠? 올리가리 예. 해서 아까 지금 올리가리들을 다 제거하면서 자기 제거하고 시험을 안 참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대기업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접 경영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국영기업이라고 합니다. 국영기업.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예.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용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갖다 보고 싶어요. 예. 용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러시아를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을 가리켜서 예. 사회주의 시장 경제 혹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예요. 예. 국가 자본주의는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나 국가 자본주의나 같은 사회주의예요. 정체성 자체가.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웨덴하고는 전혀 판이 달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에 있어요. 마르크스가 뭐 잘 아시는 보여지는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급격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마르크스도 말년에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수가 많으니까 자본가가 한 명이라면 프롤레타리아는 9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투표가 일어나면은 프롤레타리아 정부가 이제는 장악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좀 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의 그 지도자들이 국가의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행위예요. 이걸 가르쳐서 사회주의라고 마르크스가 이제 개념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의 연장선으로 지금 그 푸틴의 국가자본주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마오쩌둥이 있고 덩샤오핑이 있는데 그 마오쩌둥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들어올 때는 실사구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현실에 맞게 이게 좀 개조가 돼야 된다. 이 실사구시를 덩샤오평이 더 강하게 비틀었어요. 강하게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국가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덩샤오평이 말하는 그러한 이게 이제 당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향이 뭐 흥묘 백묘 이야기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름으로 시장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개인들이 열심히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회사를 차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장하성 씨하고 연결되면은 장하성 씨도 이쪽 아이디어로 장하성 씨가 지금 국가자본주의를 가리켜서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러세요. 예,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예요.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고요. 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속하는 것이지 자유주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중간 단계니까. 전 단계. 그걸 이용해서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제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3자가 들을 때는 그러면 자유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독자들을 혼란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친구를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연장자이고 하면서도 저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안 되죠. 이런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양심의 문제지. 지식이네 양심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주주가 없는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거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네. 주주가 없는 기업이 가능할 것이냐. 그 주인 누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4대 기업이 네. 우리나라 GDP에서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GDP의 한 17%가 4대 기업 매출입니다. 그러면 17% 경량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매출 17%라면 이제 하청사들의 모든 부가가치를 다 포함시키면은 이것은 GDP의 17%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대 기업과 그들의 하청사가 만들어내는 GDP가 17%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그 4대 기업과 그 하청사들이 만들어낸 이 GDP 있다면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소득이 됩니다. 네. 그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해요. 네. 교육도 하고 음식도 문화활동도 하고 또 저는 여기에서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서비스업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파생 GDP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의 이 소비 활동이 또 다른 파생 GDP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 한 37% 정도의 우리나라 GDP에 기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30%. 4대 기업이 4대 기업과 그 하청사들이 기여하는 기여도가 GDP의 37%라는 거예요. 37%. 이것이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하성 씨가 이 대주주 없는 이 그 기업이 뭐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럼 주인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주주 없는 기업 첫 번째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 노동자. 이걸 또 연구합니다. 노동자 이사회 또 나중에 노동자 이사회 볼 때돼요.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협동조합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이 회사를 연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석유나 이런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연구하는 것이
국가가 주인인 회사를 연구합니다. 국가가 주인의 회사. 이게 이제 국가자본주의예요. 아, 네. 아, 이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론에서 국가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에 예. 공산주의 해라고. 예. 그러면 나는 공산주의자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장학생 나는 공산주의자 아니다. 문재인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요, 그걸 가능성이 커요.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가가 이 그 4대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아 보인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암암리에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연결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왜냐면은 먼저 여기 주주 없는 기업을 연구하면서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대주주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주주를 많은 걸 갖다 떼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 대주주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 국가자본주의니까 이 대주주의 자리를 국가가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본문들은 이어놓고 보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이 그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국가 자본주의일 때 이 국가가 절대 선이다. CEO가 박스를 정부가 임명하면 그 사람은 전문 경영진으로서 자기 기업처럼 잘 운영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네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관료가 무슨 정보라고 기업에 가서 그 CEO 하면서 그거를 포스코 회장이다 합시다. 방산업체. 그러면 이 1급이나 2급이라든가 장관 차관 그 가서 하면은 그 전문 지식이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해요, 그 생각하면. 그럼요. 저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을 예. 그럼 또 연구를 하시잖아요. 예, 이제 저는 그런 쪽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중국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그 공산주의 정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특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부패죠. 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사일 쐈는데 우리 러시아 무기인데 미사일로 자기 진영을 떨어진 거야. 그 부정부패. 예. 부패라든가 그럼요. 빙땅, 부정부패, 예. 방산, 무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주의의 그 특성이 결국은 그 부패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부정부패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러시아는 또 어떻고. 그럼 더 하잖아요, 그것도. 예. 또 다른 그 중국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그 공산주의 국가들 보세요. 이 부정부패가 어떤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불량물이 만들어가지고 예. 탱크다, 장갑차다 뭐다 해서. 저도 이제 해외 쪽에 좀 이렇게 선교회를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왜? 네. 어디 갑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 또 쳤잖냐고. 신학 무슨 경력 하셔가지고 무슨 뭐가 신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신학 박사가 되신 이유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시청자들은 궁금해할 텐데 왜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 하면 길어지죠. 아니 그 간단하게 좀 맛배기로 좀 예? 어떻게 왜 그러세요? 저는 제 정체성은 예. 저는 그 신학 박사예요. 신학자예요. 물론 이제 회계사이긴 예, 하지만 예. 그거 뭐 못지 책을 연구하고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자본주의 연구하고 신학하고는 안 맞더라도 그래서 좀 근데 저는 또 회계사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궁금해서 왜 어떻게 해서 간단한 거죠 어떻게 왜 그렇게 신학하고 좀 길게 이야기하려고 좀 궁금해서 그랬죠. 제일 궁금했거든요. 예. 있을 때. 뭐 젊은 날에 네. 이제 헌신을 해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네. 용기가 없어서 선교를 못 가고 네. 그냥 회계사가 된 거예요. 어떤 얘기하고 해요. 그때 철학이라든가 사학이라든가 그쪽으로 이제 가지 인문학으로. 대학은 이제 또 그 한양대 이 상대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사를 하면서 네. 또 이제 그 회계사다 보니까 네. 또 원래 이제 품었던 것이 선교니까 또 신학대 가서 이제 대학원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 했고 또 그 전부터 선교는 또 선교회를 운영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를 알아요. 그런데 외국은 주로 어느 저는 주로 선교사들이 있는 어느 지역이니까 나라입니까?
뭐 이러한 그 제3세계가 제3세계는 문제고 사회주의 국가도 들어갔네요. 많죠. 아, 이런 데들은요, 어떤 오파가 들어가면은 뇌물 줘야 되네요. 항상 뇌물이 따라와요, 이게. 그 뇌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사 역할하는데 선거사업에 무슨 뇌물이? 아니, 빚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야, 힘들겠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그 공산주의 정체성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특성이 야, 부정부패예요. 엄청나게 심하다. 삼성이 이게 만약에 국가 체제로 되면은 처음에 5년, 10년은 굴러갈지 몰라요. 예.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은 못 가요. 절대 못 가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장하성 씨가 이제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 이 그 책 2부에서 예. 삼성전자 M&A 가능성 검토하잖아요. 그 M&A 처음에 저 볼 때는 걱정 말아도 M&A 안 된다 하던데요. 근데 여기서 근데, 예. 여기서 예. 우리 그 교수님도 그 책 이제 깊이 예. 읽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이 뭐냐?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다 통통 해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냥 그 공중에서 분해시키듯이 해가지고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마 뭐 괜히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M&A 가능성에 대해서 막 다각도로 연구하잖아요. 아주 맛있어요. 치밀하게 연구하잖아요. 근데 결론이 이렇대요. 경영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영 잘 못하면 너희도 넘어간다. 하잖아요. 경영을 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M&A 안 당하려면 그 봤죠? 예. 그걸 성취하더라고요. 예. 성취돼요. 왜 그러니까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네. 삼성전자를 예. 그토록 깊이 있게 해부를 해놓냐 이 말이에요. 그 중국하고 이 짱깨들하고 연락된 것도 알 텐데 왜? 그래서 그 이 지분 구조까지 예. 그 또 저 관계까지 예. 해가지고 21.2%의 지분을 가지고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제 경영을 깨뜨려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M&A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내리는 장하성 씨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소액주주들 삼성전자 주식 좀 사라. 왜냐면은 외국 지분이 뭐 50% 이상인데 외국 지분에게 넘어가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예. 뭐 붙이기도 하고 사람. 그리고 그 제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이 국민연금 그 스트레스 푸드 가지고 제가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2년 됐습니까? 그렇죠. 투쟁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 삼성 경영권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연금이나 이런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싸우겠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이 자금이 50%가 넘어가고 어떻게 있는데 중국 쪽 자금? 근데 그것은 지금 그냥 펀드로만 나와 있어요. 펀드 조금씩 펀드로. 그런데 이게 중국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에서 공개를 안 하죠, 그런 것들은. 예. 근데 어찌됐든 무슨 놈의 펀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중국에. 저는 그걸 이제 삼성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예.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외비예요. 왜? 아이 이 삼성 같은 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리티컬하죠. 네.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자기의 내부를 이렇게 내비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장하성 씨가 이제 일단 중국 대사로 가가지고 그거 참 비슷해요. 북한이나 중국 갔다 오면 저 사람 약 먹었는가 이상하게 됐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예. 참 그래 자, 어찌됐든 중국에는 이제 국유 기업이 있어요. 그게 많죠. 국유 기업. 이 국유 기업은 1인 소유라고 봐야 됩니다. 공산당 1인 소유죠. 그러니까 국유 기업은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우리나라 이제 증권거래법이나 세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국유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 지분에 투자를 하면은요, 이건 다 합산해서 공시가 돼야 됩니다. 합산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 국유 기업이 한 4만 4, 5천 개 됩니다. 4만 4, 5천 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3,000개 정도가 중앙국유기업입니다. 13,000. 예, 예, 뭐 한 41,000개 정도는요 지방국유기업인데 그 지방국유기업은 그렇게까지 이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지방 거. 예, 지방 것은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방국유기업은 또 부실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국유기업은요, 예. 국가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있어요. 국자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탄탄해요. 알짜배기예요 다. 여기에서 1년에 나오는 중앙국유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480조입니다. 480조. 이게 2017년도에 이제 그 공개된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 보고 미국 트럼프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게 한국이라서 미국에 들어가서 주로 매입하고 사고 팔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경리권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야, 그것이 그러네요. 이제 신코민테른이 예.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네. 출연했을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하네. 이 국유기업들이 지금 1대1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유기업들이. 그 일대로 자금 걸었다네요. 그렇죠. 거기 사고 있고, 그리고 이 국유기업들이 그 세계 각국에 있는 이 공자원도 그거 돈 그렇죠. 교수들 그 연금 장학금 깔깔 나잖아요. 예. 이 국유기업이 해외에 두고 있는 현지 법인만 네. 제가 지금 숫자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 3,400개 정도로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사면은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소액주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제주도 땅 사듯이 그냥 사버리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자기 기업으로 사지 않고 네.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펀드를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사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중국에 삼성전자가 철수를 완전히 안 했죠. 거의 했죠. 거의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도 뭐 조사해보면 뭐가 있네요. 중국 펀드가 들어가서 수가 있어요. 냄새가 나요. 예. 자, 그래서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3%만 있으면은 3번호. 그 스튜디오십 코드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해외 자금이 이렇게 해서 주춤에 돌아버리면은 고대 기업도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러니까 다 했다면서요. 러시아 쪽. 예, 우리나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김경수 씨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김경수 씨가 당신 왜 댓글 조작했어? 이거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그러한 이 정당을 지지를 했다. 그러한 정부가 나오기를 원한다. 경제 민주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경제 민주화예요. 재벌 해체예요. 경제 민주화였잖아요. 경제 민주화. 그러면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전자투표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국민연금이 나오고 전자투표가 나와요. 자,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국민연금을 통해서 각 국민연금 투자기업에게 전자투표 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전자투표 안 하면 주총에서 그러면 감점 먹어요. 전자투표 이게 부정 때문에 얼마나 말씀이 많은데 이 전자투표가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도부터 전자투표하고 있어요. 아니 이사회 그 결정사항을 전자투표를 해요? 주총을 주총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전자투표 하는 것은 중국은 왜 전자투표 하러 가라 해? 뭐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자투표 하는 것은 좋은데 중국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다 합산 공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합산해서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은요 5% 이상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권거래법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특수관계자는 합산 공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지금 이 주주를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600만 명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놈의 이 전자투표냐. 여기에 중국 자금이 어떤 형태로 개입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을 이 친중 자금이 이제 그 사모펀드가 스튜디오십 코드를 발동을 했을 때 삼성전자 넘어가고 이렇게 어떻게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이 전자투표 하면은 중앙선관위가 또 개입하면 부정선거 또 소지가 또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예. 정부가 이걸 하라고 권장을 하면은 안 되죠. 하웨이 중국 제품 하웨이 알잖아. 그 얼마나 미국에서는 하웨이라면 치름 떨어버리고. 예. 야, 이건 벌써 한국 문재인 정부하고 좌파 정부하고 중국 자본하고의 끈끈한 뭐가 유착 관계가 있네. 이제 유착 관계가 있다고. 그런 물밑 작업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일단 그 전자투표를 이렇게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격이 뭔데 그래요? 무슨 자격이?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그 시도시 발동이네요. 예. 저 발동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ESG에서 G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업 평가를 할 때. 이걸로 평가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중국 자금이 이렇게 해외에서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스튜어드십 코드 걸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안 하면 불이익이 뭡니까? 그럼 안 하면 불이익이 뭐예요? 안 하면은 불이익이 뭐예요? 그 ESG에서 G가 가버넌스거든요. 여기서 감점을 먹어요. 감점 나왔나? 감점 먹으면은 이제 저 수탁자 책임활동위로 넘어가요. 그리고 수탁자 책임활동위원회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 그 기업에게 저 이것 좀 고쳐라. 거버넌스를 위해서 전자투표해라. 안 하면 뭐예요? 두 번 하고 세 번째 안 하면은 스트레스 코드 들어가요. 경영자 교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영자 교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국민연금 스트레스 코드예요. 그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그렇게 장선이가 만들어 놨어요 지금 법을. 큰일이네. 큰 공적 세안이죠. 그 표창장 받아야 되죠. 참 기가 차네요. 저 고소장을 받아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지금 장하성 씨 그 국가자본주의에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결국 이것은 용어 제가 정리를 한번 할까요? 첫 번째 저희가 얘기한 것은 그 계획경제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를 계획경제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라. 그건 공산주의 얘기인데 또 시장근본주의다. 시장 용어 또 시장근본주의라. 황제 경영이라는 용어가 희한하게 그 외국에서 재벌을 하는데 그런 말 안 부르시잖아요. 황제 경영이라고 아직 등을 씌웠잖아요. 참, 그 자파 용어를 만들었네요. 첫 번째 그 얘기를 제가 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자본주의를 자꾸 추천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건 사회주의 얘기 아니냐. 왜 국가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도대체 그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으면 무슨 놈의 정신을 가지고 정책 시장을 했냐. 그리고 그 국가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M&A 가능성을 논의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고 중국에 가고 전자투표를 만들고 당신 지금 정책 시작하면서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지금 했냐. 장 교수가 원한 한국 경제의 모델은 진짜 헷갈릴 뻔했네요. 완전히 혼돈이. 저는 그래서 이게 저 곱게 얘기하다가도 이런 얘기 나오면 터져올까. 참 비극이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제가 뭐죠? 네 번째 주제 그 3부 재벌 문제입니까? 어떻게 재벌 까놨는지 이것저것 문제점 싸움이 지식을 생각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재벌 문제 얘기가 나오죠. 재벌 이야기? 경쟁, 공정, 정의가 무엇이냐. 재벌 문제에 대한 장하성 교수의 해법. 그 얘기 나오면서 또 참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재벌 문제. 경제민주화. 장하성 교수가 원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문제에 대한 해법은 바람직한가? 이런 것이죠. 그 문제에서 네 번째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경제 용어는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오늘 좀 재미나게 들었을 줄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